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 박람회 정책 토론의 두 번째 사회드마트 광주연구원의 김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사실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이제 둘째 아침부터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해진 프로그램이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첫 번째 기조 방향으로 대전화 시대의 공공기관 역할 해서 대구대학교의 한명상 교수님 발표해 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기조 방향입니다. 공공분야의 AI 전환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안성원 AI 정책연구실 실장님 발표 있을 예정입니다. 끝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분과를 토론회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조 강연은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안성원 실장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안성원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연구소 조금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 연구소는 이제 설립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2차 관실 쪽에 소프트웨어 정책국 그리고 AI 정책국 쪽하고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뭐 AI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전략들 이런 것들 발표를 할 때 좀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초 연구, 백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반 분야가 돼서 전략 발표를 하는데도 좀 참여를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위치는 저기 성남 쪽에 성남시 판교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괜찮으시면 제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해서 얘기를 해도 되죠? 예. 공공분야 AI 전환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지금 AI 시대가 이렇게 도래를 했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공 부분에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이나 방향이 좀 필요한가에 관련된 것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아마 AI에 대한 이런 좀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도입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실제 성능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AI가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그러면 AI를 도입하기 위한 이유가 뭐고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AI를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야 될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AI 시대의 좀 도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생성형 AI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주목받는 생성형 AI.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AI. 이런 AI를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의를 할 텐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샘플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조그맣게 증명사진처럼 보이는 게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하는 작품 원작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요하네스 페이마르가 그린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 AI에다가 집어넣고 이 그림하고 비슷한 화풍으로 배경화면을 좀 그려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좀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풍하고 비슷한 톤으로 당시에 있을 법한 이제 시대적 배경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들로 나머지 이 배경들을 좀 채워넣은 그런 거죠. 이거 보시면 되게 그럴듯하죠. 이게 한 2년 전에 그 생성형 AI인 달리가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 그 이미지 생성 AI 달리가 아웃페인팅 기술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챗봇처럼 대화형으로 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있죠. 대표적인 게 챗GPT.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지금 탑재되어 있는 바드,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이미지 생성 AI로는 지금 보신 달리 계열, 그 다음에 뭐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기술이 와 있냐면은
가장 최근에는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난 3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소라라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영상을 했는데요. 이 링크 혹시 가능하시면 한 번만 클릭해 주시겠어요? 요게 보면 소라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다 가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실사에 가깝죠. 많은 것들, 이렇게 강아지가 뭐 비행기 타는 것 같은 모습들, 산에서 좀 그 윈드서핑 하는 것 같은 모습들, 이런 합성 영상들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많이 만들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요 영상이 주기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예,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관계로. 지난번에 보면은 뭐 연어초밥이 일어나서 춤추는 막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다시 발표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전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챗GPT가 처음에 등장을 하면서 벌써 2년이나 됐는데 이 챗GPT 등장 이후에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 수, 그러니까 회원수 100만 명 달성하는 데 있어서 3년 반 걸렸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걸렸고, 인스타그램도 2달 반이나 걸렸는데 챗GPT 같은 경우 5일 만에 그 사용자 수 100만 명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힘들었죠. 이 챗GPT의 이슈가 코로나를 앞서는 그런 양상도 보였고, 다른 유사한 여러 가지 이 주요 IT 기술 트렌드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히 이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거의 그냥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등장을 했고요. 지난 3년간 출시된 모델이 144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깅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거기는 뭐 AI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 같은 거를 측정하는 그런 사이트들인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것들 다 합치면 100만 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좀 많이 등록이 돼 있고요.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 뭐 이런 엔트로픽, 이렇게 다들 아시는,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생성형 AI나 이런 모델들이 파생이 되어져서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아까 생성형 AI라는 거로 처음에 화두를 꺼냈는데, 다양한 AI에 대한 이런 용어들을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형 AI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AI를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언어 모델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한 198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이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랭귀지 모델의 약자고요. 요 앞에 크다, 라지를 붙이면 LLM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LLM. 이 언어 모델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연어, 사람이 말하는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걸 들어서 인식하고 다시 자연어로 발성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형태의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처리 모델, 안면 인식이라든지 주차장 들어오실 때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처리 모델들도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델들을 점차 더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의 덩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덩치가 커지니까 앞에 라지를 붙여서 LLM이 됐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걸 생성형 AI라고 부르자로 해서 정의가 그렇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덩치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지니까 초거대 AI 모델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파라미터 수가 1000억 개 이상 정도 되는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 수와 이 덩치가 커진다는 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덩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원래 목적인 언어 처리 또는 이미지 처리 용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이 어떻게 될까요? 범용성이라는 걸 갖습니다. 내가 언어 처리와 채팅을 위한 걸로만 했다가 이제는 뭐 그림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범용성이라는 걸 갖고, 범용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기반 모델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지원해준다. 이건 참고 사항이긴 한데 그러면 크기가 커진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사람의 뇌세포가 뉴런이라 그러죠. 그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망처럼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모방한 게 사실 인공신경망입니다. 그거에서 착안해 가지고 우리도 비슷하게 지능이라는 걸 좀 흉내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착안을 했는데 초창기 모델은 이렇게 좀 단순했어요. 입력이 한 3개 정도 되면 뭐 그 출력이 한 3개 정도 되고 그 중간에 어떤 노드들을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내게끔 하는. 근데 요거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특정한 결과값을 뽑는 데 있어서의 요 가지 경우의 숫자를 보면 한 27가지 정도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보통 파라미터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 연결 가지수가 1000억 개가 넘어가는 숫자가 되면 이걸 이제 초거대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챗GPT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져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더 많은 이런 결과값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더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능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높아졌다. 기술이 성능이 좋아졌다.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계산량도 굉장히 좀 많이 요구가 돼서 기존에 있는 CPU만으로는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병렬 컴퓨팅에 원래 특화가 되어 있어서 원래 그래픽 처리 용도로 쓰려고 만드는 GPU를 이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 뭐 전력 소모가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는 모델이 똑똑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등장한 모델들을 보면 모델 크기가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뭐 GPT 시리즈도 있고요, 구글의 팜이나 고퍼 시리즈들도 있고요, 뭐 람다 시리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덩치가 너무 커버리게 되면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정말 이 건물만한 크기의 이제 서버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한 이런 하드웨어 장비들이 꽉 차 있는 그런 건물에서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개인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크기를 줄여서 특정 기능만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경량 모델인데 이런 경량 모델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와서 범용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모델이 범용성을 갖고 이게 기반 모델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런 다양한 산업들의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기반 모델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기업들, 보통 빅테크들이라고 그러죠. 오픈 AI 같은 그런 빅테크들 기업들이 이 모델을 갖고 있게 되면 이 다양한 산업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엔진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아니면 뭐 유통업이나 의료나 이런 데에 있는 그 업체들이라든지 그 관련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엔진 위에서 돌려서 학습시켜 가지고 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걸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사용료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범용 모델, 이런 LLM과 같은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각축전을 많이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기술력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뒤를 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60여 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40여 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1개 정도에 해당되는 모델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순위로 보면은 한 세계 3위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있고요. 모델 보유 숫자 측면에서 지금 통신 3사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 IT 빅테크들, 우리나라 IT 빅테크들이 고군분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나 아니면은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갖고 있는 버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작년 여름부터 이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델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델들을 이제 자사의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이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좀 더 고차원화되어지고 다양화해지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이 고객들을 우리의 생태계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만드는 충성 고객을 만드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모델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개발이 되고 있고요. 많이 아시는 이제 오픈 AI, 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바이두나 알리바바, 뭐 화웨이 이런 데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솔트룩스나 아니면은 뭐 업스테이지나 해서 이런 중소 중견 기업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서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된 인공지능이 각 사회의 분야에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되는지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먼저 생성형 AI가 아까 이미지를 제가 첫 번째로 예시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창작 영역에서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AI가 만든 굉장히 좀 독특한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들 보시면 거의 뭐 굉장히 이거는 사진 이상의 굉장히 높은 고해상도의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도 이거 다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콜로라도주 박람회에서 미술 대회를 열었는데 미술 대회에서 우승했던 우승작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요걸 가지고도 사실은 좀 논란이 좀 많이 됐죠. 왜 인공지능이 만든 거를 이렇게 우승 작품으로 하느냐라는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승이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 광고 메시지의 뭐 30%, 몇 %는 인공지능이 만들 거다. 그리고 블록버스터에 해당되는 이 영화가 출시될 때도 내용의 90% 이상을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형태가 최소 한 편 이상은 개봉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영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굉장히 큰 그 자금을 많이 대줬던 관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하고 있는 이 워드나 PPT 그리고 엑셀이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다가 이 GPT 엔진을 탑재를 해가지고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부조종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코파일럿 기능을 가지고서 업무를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이 보고서 초안을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 워드 프로세스에서 이제 초안을 만들어주고 아까 만든 그 초안을 가지고서 내가 발표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데 발표 자료 초안도 좀 만들어줘 하면 이 내용에 좀 가장 맞는 형태의 배경과 그런 그림을 선택을 해서 발표 자료 초안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에 이 분석을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에 이제 코파일럿 기능을 딱 클릭해서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것도 정리를 좀 해주죠. 의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마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약 개발하는데 많이 쓰인다. 신물질 개발할 때. 특히 코로나19가 그렇게 굉장히 좀 창궐했을 때에 많은 제약사들이 이런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실제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 예측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강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나온 개념은 바로 합성 환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유전 형질과 신체적인 조건을 갖는 가짜 환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약 같은 것도 투입을 해봐가지고 가장 맞는 최적화된 치료법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통 제약을 할 때는 임상을 제대로 걸치고 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고 뭐 비용도 그만큼 들지만 기간도 막 10년 정도씩 걸립니다. 근데 그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가짜 환자로 만들어진 그 그룹들에게 임상 실험을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워싱턴대에서도 MD 클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가짜 환자들, 그러니까 실제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의 형질이나 이런 체력들, 그 신체 조건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들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임상 실험을 수행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 생성형 AI를 굉장히 좀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 보면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사실 챗GPT가 등장하기 그 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통 지원을 해주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코딩을 짤 때 주석을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끔 초안을 짜주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함수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어느 정도만 입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검색하실 때 보면 앞에 예를 들어서 광주라고 하면은 광주시청 이렇게 뒤에 자동 완성이 되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챗GPT를 활용하는 방식의 코딩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 개발자들이 자기 짠 코드를 공개하고 서로 토론하는 이런 토론의 장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GitHub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거의 한 절반 가까운 이런 코드들이 바로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짠 코드들이 현재 올라가 있고, 이 개발자들의 그 경험에 의하면 코딩 시간이 절반 이상이 단축이 됐다. 그리고 75%의 이 피험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뭐 디버깅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메타버스 부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드를 이렇게 짜가지고 요거에 해당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런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자동 코드를 생성한다든지 콘텐츠 구현 테스트를 하는 것에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좀 주고요. 요거는 제페토라고 하는 요 미니미 월드입니다. 여기다가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조그만 요 캐릭터들 보이죠? 요 미니미 캐릭터들. 여기에 25명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25명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라든지 특성 같은 거를 미리 입력을 해둬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존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하나 만들고, 이 사람은 식료품 가게와 약국을 운영을 하는데 아내가 교수이고, 그리고 아들은 음악을 좋아해서 항상 기타를 메고 다니고 정치적인 얘기하기 좋아하고, 이런 식의 페르소나를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친구인 이 톰도 어느 정도 정의를 해놔요. 그러다가 요 미니미들을 그냥 자동으로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서로 이렇게 딱 만나면, 예를 들어 주인공 존이 친구 톰을 딱 만나면 이번 마을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정의된 페르소나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니미 월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하나 아주 큰 가능성을 보이는데, 생성형 에이전트라는 것이 등장할 것이다. 이제는 말하자면 굉장히 똑똑한 알아서 뭔가를 수행을 하는 비서 내지는 AI가 될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고도화시킨 게 오토GPT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영화 뭐 허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로봇이라든지,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뭐 그 좋은 사례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터미네이터, 그 주인공을 그 이렇게 살해하기 위해서 미래에서 건너온 로봇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 인공지능에 사실상 해당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을 짓고, 그리고 그 자기 스스로 결정 지은 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통은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코딩을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짜줘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가서 만약에 편의점 가서 물을 하나 사온다. 그럼 제가 절로 출입문으로 걸어 나가서 시청 밖으로 나간 다음에 편의점을 찾고, 편의점을 찾았으면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물을 선택하고 냉장고에서 꺼내 와가지고 계산대에 놓고 계산하고 다시 역순으로 여기를 다시 돌아온다. 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오토GPT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냥 이렇게 하위 작업에 대한 태스크들을 물을 사와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나머지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목적지향적이죠. 그래서 좀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왔고, 일반 인공지능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로봇 설계에 관련된 건데,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로봇공학자들이 설계를 할 때에 이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코드들이 있죠. 그럼 하나 짜가지고 로봇에다 포팅을 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가져다가 또 수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특정한 그 프롬프트와 목표만 개선을 집어넣어 주면 알아서 본인이 이걸 수정을 하게끔 하는 형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 부문에서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 이렇게 AI가 성능이 좋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공공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IT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작은 나라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8년도에 이런 세금 납부라든지 뭐 의료 기록 조회라든지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 가버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대부분의 그런 어떤 그 공공 서비스의 행정 처리 같은 그런 것들을 대부분을 다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게끔 요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통신 3사와 그리고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문서 초안 같은 거 작성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제 문서 같은 걸 만들기 전에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정보 검색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과기교통부에서도 지금 AI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재 양성 측면에서 대학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그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인공지능 대학원에 속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치안용 어떤 AI 영상을 감별할 수 있는, 이 영상이 조작된 영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감별을 해내고, 그리고 어떤 거수자가 나타났을 때에 어떤 그 보안 구역 내에서 어떤 특정 수상한 행동을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그런 AI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고 실제로 실증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부까지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쟁이, 글로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다라는 정도까지를 제가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공공 부문에서 그럼 AI를 어떻게 좀 도입을 할 것이고, 정책들이 뭐가 그동안에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도 좀 실태 조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공공 부문에서 AI를 왜 쓰려고 할까요?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 그래서 통합적이고 선제적이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제공한다는 측면, 그리고 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업무 자체에 대한 효율성을 좀 제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업무를 보시다가 이제 요게 관련된 이런 활용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 문서 같은 걸 요약해 준다든지 이런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도 사례 확보입니다. 아마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여러 정책들에 보면 보통 이제 공공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만들어내면 민간에서도 따라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진흥 측면에서 공공 선도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세일즈포스에서 요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부문에 AI를 도입시켰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라고 해서 실제로 종사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반복적인 업무가 자동화가 되더라. 내가 뭐 서류 찾고 뭐 문서 양식 만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도와주더라.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감소.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또는 내가 문서를 만들고서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좀 없이 그런 시간 낭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을 감소시켜주고, 사용자 경험이 증진, 내가 좀 편해졌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 분야의 AI 도입 목적은 이렇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국민들이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들의 경험률은 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I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한 60% 정도만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산업별로 AI가 얼마만큼 도입이 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전체로 작년 기준으로 봐서는 도입했다, 그리고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거를 포함해서 한 7% 정도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표준산업 분류 13개의 분야 중에서 566개에 해당되는 세부 업종들을 발라냈고, 그리고 그 중에서 10인 이상 종사자 기업들, 거의 한 10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대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샘플링 조사를 했고요. 근데 아마 보통 기사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신 것들을 보면 뭐 20%, 30%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집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보면 보통의 경우 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도입률이 뭐 50%,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이나 아니면은
좀 많은 대부분의 다른 좀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입률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그 수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는 뭐 대충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정보 서비스업이나 또는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정보 산업이나 여행 서비스업 뭐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일상 속에는 AI가 굉장히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여전히 국민에 대한 국민 체감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인식은 남아 있다, 과제로서 남아 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 AI 확산을 위한 그러면은 정책들이 그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간략하게 볼 텐데요. 지난 2년 동안에 그럼 어떤 모토를 가지고서 이런 공공 AI 정책을 추진했는가? 보통 보면 국민 산업 현장에서 좀 뭔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안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공공 분야를 좀 선도를 하겠다. 특히 파급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해서 공공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AI를 도입시켜 보자라는 계획을 좀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초거대 AI 같은 경우도 공공 행정 혁신에 대해서 업무나 이런 민원 대응 효율화 측면에서 이런 것들 좀 도입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3개월 후에 이제 이런 정책을 좀 내세웠죠. 그리고 이제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실행 계획은 요 일상화 산업 고도화 계획안의 그 다음번 버전의 계획인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행정 효율화도 꾀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좀 받아볼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이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후속으로는 이제 국민 파트, 그다음 산업 파트, 공공 파트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다양하게 좀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행정이나 안전, 국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또 사회 시설, 사회 기반 시설 (SOC를)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의 좀 서비스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떠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에 해당되는 이런 성공 사례들을 좀 창출하고 활용 역량을 좀 강화시키자. 그리고 정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초고대 AI를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정책들을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간략하게만 살펴보자면 일상화 산업 고도화 계획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세부 추진 과제들이 뭐 불법 건축물을 탐지한다든지 가축 전염병 방지, 그다음에 산불 방제, 뭐 교통법규 위반, 그다음에 한약 뭐 관능 검사, 그리고 도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예측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국회를 지원하는 것, 디지털 법안을 지원하는 것. 여기는 이제 뭐 소송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추출해 준다든가 정리해 준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공공 산업 AI 전면 융합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파트에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초고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는 이제 공공 분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선도 과제들을 좀 만들어 보자. 뭐 대표적인 게 내부 업무를 보조하거나 아니면 국민 문의를 대응한다든지 뭐 지자체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특허를 심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초고대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에 이제 공공 파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공공 AI 확산을 위한 정책에서는 공공 서비스 부분, 그리고 국민 안전 부분, 행정 효율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공공 서비스에서는 뭐 정수 처리라든지 아니면 수입 식품에 대한 이런 세관 검사라든지 아니면 품질 검사,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보통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조달청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입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상에 대한 것,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추천이라든가 이런 매칭 같은 것, 그리고 국민 안전 입장에서는 뭐 화재나 해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후속 대응을 할 수 있겠는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뭐 특허 같은 건 심판을 했을 때 이런 청구인이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고,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기타 필요로 하는 그 소명서라든지 뭐 위임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지 그런 거에 대한 자동 분류와 전산 입력까지도 해줄 수 있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불 과제 화재 감지 솔루션, 뭐 홍수 예보 솔루션, 일자리 매칭 서비스, AI 통관 영상 솔루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공공 분야와 정부 부처에서 좀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성공 사례를 좀 창출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지원 규모를 좀 더 많이 하겠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AI를 잘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과 교육 프로그램도 뭐 좀 만들어 보자.
AI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 전용의 이런 초거대 AI나 이런 로드맵 같은 것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금 공공 분야의 AI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연구소에서도 실제로 그럼 공공 부분에서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라는 거를 좀 2년에 걸쳐서 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아마 이제 보통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료들이 다 공개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도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올라오게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2022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3년도에 올라온 자료이고 22년도 기준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했는데 공공 부문에서 얼마만큼 AI를 도입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한 반이 좀 넘었습니다. 55% 정도 수준을 좀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에는 한 408개에 해당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입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게 한 55% 정도 되고 도입 예정이라고 얘기한 게 한 18% 정도. 그래서 뭘 제일 많이 쓰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은 이제 챗봇 같은 거 이제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민원 서비스 같은 걸 요청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거를 자동으로 응답해 주는 그런 챗봇 쪽에서 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좋아졌나요? 업무 효율성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 전화를 일일이 다 안 받아도 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터링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해졌습니다. 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2022년도 거는 이렇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연구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예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달청에 한 10년치 정도에 해당되는 그 AI에 관련돼서 올라와 있는 공공 사업들을 좀 크롤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정보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추이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쨌거나 지금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통 저희가 알파고 쇼크가 있었던 2016년 그 기점으로 2017년도부터 조금 폭발적으로 이 AI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2017년부터 AI 관련된 다양한 이런 용역 발주에 대한 증가폭이 굉장히 좀 가속이 됐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추진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정책 수립하는 데 썼느냐, 아니면 그냥 정부와 계획에다가만 발주를 했느냐,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거를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고효율화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여러 가지 SI 업체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정보 시스템 쪽에 좀 많이 했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우리가 가져다가 돈 내고 쓰는 그런 서비스 임대를 많이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높은 비율로는 정보 시스템 쪽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 분석을 좀 해봤더니 그 이전 연도하고는 다른 게 전에는 408개 기관을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작년 기준으로는 420개 정도에 해당되는 기관을 조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도입 숫자는 전년 대비해서는 한 1.7%포인트가 올라간 한 56.7% 정도의 도입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 모델 개발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연구기관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그 모델 개발 쪽이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보 시스템 쪽에 챗봇 같은 거 구현하고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좀 살펴보면 이런 다른 쪽 기관들, 주로 국가기관이나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내부 역량 제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자체를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 분석을 하거나 분석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측면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춘 형태를 목적성을 가지고서 좀 했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원 서비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챗봇과 같은 이런 콜센터, 그리고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 것, 이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내 서비스, 홈페이지나 뭐 장애인 접근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일반 행정 분야가 제일 많은 분야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썼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일반 행정 분야에서 이제 가장 많았고, 준정부 기관이나 기타 공공 같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아니면 중기벤처부라든지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이런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산업 쪽과 이런 고용 쪽에 해당되는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는 좀 이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실질적인 실태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는 것도 조금 여기 참고 자료로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AI를 확산을 좀 하려면 여러 가지 해결 과제들이 있을 텐데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큽니까라는 걸 이제 외국 기관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AI를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자체가 부족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모자라요. AI를 제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한 적정 인력이 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음으로는 이제 뭐 데이터 품질 문제나 뭐 보안 이슈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비용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AI의 인재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을 건데 그 역량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인공지능 대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이런 기술 개발 척도로 비교해 봤을 때에는 지금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인재 역량이라는 건 인공지능을 잘 개발하고 코딩을 잘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 AI를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툴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습득 능력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AI에게만 맡겨서는 할 수 없는 좀 더 고도화된 지능,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AI가 그 분석해서 내어주는 결과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보고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좀 이상한데 내가 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는데 라는 형태의 이런 분석이나 해석 능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일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 능력이라든지 뭐 팀워크,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어떤 협업이나 소통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교육 훈련도 보통은 창의력을 함양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과거의 이런 도제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거꾸로 교육, 뭔가 이렇게 학습이나 토론 위주의 이런 교육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윤리적인 측면,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소양 교육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방법이 좀 다양한 이런 플랫폼들, VR이나 AR 기기를 활용한 형태로 좀 더 고효율화되는 형태로 좀 바뀔 것이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디지털 격차 문제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어떤 지역별 수준, 그리고 이런 학력별 수준, 그리고 지금 그 연령대별로 지금 보시면 이 디지털 기기나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사실은 공공에서 좀 앞서서 줄여줄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를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공정한 어떤 기술 접근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서비스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교육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최근에는 윤리나 신뢰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의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보통 보면 글로벌 정책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AI 지능과 기술 개발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AI 신뢰성 파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G7 정상회담이 그 히로시마에서 있었죠. 그때의 그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인공지능을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 우리 규칙을 좀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EU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지금 가장 포괄적인 법안이 AI 액트, 굉장히 강력한 법안입니다. 이게 올 6월 달에 최종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작년이나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부터는 이제 적용이 실제로 될 텐데,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 등급을 4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가장 꼭대기에 해당되는 가장 위험한 분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겼다. 그거를 그러면 이 기업이 막대한 벌금을 묻습니다. 하나로 한 3,700만 유로 정도 되니까요. 한 518억 정도? 그 정도의 벌금을 내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글로벌 기업의 매출의 7% 이상을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앞장서서 지금 관련된 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요 신뢰성에 해당되는 이 인공지능을 이제 국가 안보적 차원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발표했어요. 약 60페이지에 해당되는 정확히 이제 59페이지인데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행정명령을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뭐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신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보시면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할루시네이션 문제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이게 보면 예시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보니까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뭐 한글 창제 과정 중에서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거에 세종대왕이 화가 나서 맥북을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가 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듯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라는 거는 정답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정답에 가장 근접한 것들을 제시하게끔 통계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줄일 수는 있어요. 오류율을 99.9% 이상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아주 파인 튜닝을 잘해서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없앨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인공지능 윤리라는 게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딥페이크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끌려가는 것,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도 중국의 한 사업가가 영상 전화로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8억 원을 송금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 사람의 SNS 그 계정을 가지고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뭐 영상 같은 걸로 목소리 학습하고 그리고 얼굴 학습하고 해서 영상 통화를 그렇게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 9월 달 이제 국감 전에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한 780건 이상의 딥페이크 피해가 올 한 해만 있었죠. 그 중에 한 36%인가요? 그 정도가 미성년자 피해자가. 그리고 심지어 그 가해자들은 같은 반 친구들. 그래서 이 정도로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뭔가를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를 만들고 안 좋게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들어간 저작권과 인공지능이 뭔가를 만들어낸 거에 대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거는 인풋 데이터, 두 번째 거는 아웃풋 데이터인데 그러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에 들어간 이 데이터들 저작권 있는데 저작권 문제 다 해결하고 학습시킨 거야?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소송들이 걸려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소유권도 어떻게 인정해줄 거냐 문제가 되죠. 자, 군사적으로 활용, 윤리적인 문제가 불공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살상 무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살상용 드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과 위협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먼저 스타트를 좀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요 안전성 정상회의를 해가지고 AI 안전연구소라는 전담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도 올 2월 달에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지난달 27일 날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간 바로 앞에 AI 안전연구소라는 게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거에 대한 전담 기능을 수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AI의 부작용은 최소화 시키면서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성은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짜볼 필요가 있겠다. 모든 것들을 좀 그런 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공공 부분에 대한 AI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까 보면은 공공 부분의 AI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사람이 모자라서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이런 AI 그 전문가를 좀 육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재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실물자 개발자 간의 어떤 입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 전문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클리닝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시간이나 예산 같은 것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데이터도 상당히 좀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추가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소개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보고서에 보시면은 나와 있을 텐데 결론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최신 인공지능을 위한 이런 민간 선순환 구조 창출도 필요하고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이런 도입 전략도 필요하고 특히 이런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AI 도입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경우가 이런 서울, 경기 같은 이런 수도권에 조금 편중이 돼 있고 예산도 좀 그렇게 많이 비중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간 지자체 수재액을 보면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돈, 그리고 지금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2조가 넘죠. 그래서 준정부 기관도 1조가 넘는 기간 그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보급책, 뭐 상위 기관에서 인공지능을 해결한 다음에 하위 기관에 좀 뭔가를 보낸다든가 이런 형태가 좀 필요할 것이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전략을 아마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전략. 요거는 AI 시스템의 투명성이나 설명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거는 기관 자체가 그거를 갖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런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조달해 업데이트를 할 때, 업로드를 할 때에도 이런 설명 가능성 또는 데이터 표준화나 품질 관리에 관련된 항목들을 꼭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고 현재의 저희가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윤리,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할 거고요. 조직 측면에서도 AI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또는 공공 민간의 이런 협력 강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뭐 AI 뭐 정책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수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해외의 다른 어떤 지자체들 그쪽과 연계형으로 어떤 이런 프로젝트나 표준화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것들, MOU 같은 걸 맺어서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뭐 나머지 뭐 질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따가 그 토론 시간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성훈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11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자료의 준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